10월 7일 일요일 아침입니다. 제가 며칠 강진 근처를 다니러 왔는데 오늘이 마지막 일요일 아침입니다. 제 뒤에 보이는 건물이 초가집이 다산 정약용 선생님께서 유배를 왔을 때 1800년도에 유배를 와서 4년간 머물던 주막집입니다. 주막집에 4년간 머물다가 그 외에 이제 다른 데 한 2군데 머물고 그리고 마침내 이제 다산 초당에서 10여 년을 머물면서 고학들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먼 천리길 유배를 와서 정말 오갈 데 없는 그런 어려운 입장에서 이 주막집에서 4년간 머물게 됩니다. 제 옆에 머물던 방에 사이제라고 하는 빙판이 걸려 있습니다. 이 사이제가 정영 선생이 직접 장명을 하시고 지으신 건데요. 이 사이제, 의가 마땅할 의입니다. 마땅히 지켜야 할 4가지 도리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4가지 도리가 첫 번째로는 생각은 담백하게 해야 한다. 두 번째는 외모는 장엄단정해야 한다. 세 번째로 말은 적고 신중해야 한다. 네 번째가 행동은 무거워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생각과 외모와 말과 행동을 해야 할 4가지를 얘기하신 것입니다. 정말 다시 한번 다산 정영승 선생님께서 어려운 유배 생활을 하는 중에서도 이런 자세를 잃지 않고 본인이 지켜야 할 4가지의 도리에 관해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에 관해서 이런 힘판을 내걸고 생활을 하시다는 것. 정말 저희들에게 큰 귀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그냥 우리 사회는 너무 혼탁할 뿐만 아니라 시류에 휩쓸리고 있는 바람에 휩쓸리고 있는 그런 속에서 진중하고 생각은 담백하고 진중하면서 행동은 무겁게 하는 이런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600여건의 다산의 강진의 유배생활 중 600여건의 저수를 내신 대한민국의 우리 민족의 가장 위대한 학자이십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약용 선생께서 유배를 오지 않았더라면 계속 국정을 담당했더라면 대한민국의 운명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전까지 대한민국은 조선시대에는 성리학 중심의 학문이 지배하고 있던 시대였는데 정약용 선생의 글쎄에서 실학파들이 등장하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중국을 둘러보고 많은 학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도 뭔가 좀 실사구시, 실제로 도움이 되는 그런 학문을 해야겠다 해서 나온 것이 바로 실학파죠. 실학파의 정말 집대성이라고 그러면 정약용 선생입니다. 1800년대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영국에서 1700년대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세계가 그야말로 많은 경제가 발전하고 있는 그런 시작이 된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 실학파들이 더 오래 정쟁에서 패하지 않고 집권을 했더라면 우리 대한민국 운명도 많이 달라졌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운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 사이제를 한번 소개를 드리면서 제가 최근 6월 2일 날 한미 정상회담을 정말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돌아오신 대통령께서 4대 그룹 회장을 청와대 오찬에 초대를 했고 6월 3일은 국무총리가 재계 중수들과 대담을 나눈 그런 모임을 가졌습니다. 물론 감사의 뜻을 44조 원이라는 이 어려운 시기에 44조 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미국에 투자를 한 기업들에 해서 한미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게끔 해준 기업들에 대한 감사의 표시입니다만 그러나 저희 같은 경제학자들 생각으로는 감사의 표시만으로 혹은 또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재계가 당면하고 있는 어려운 과제를
몇 가지라도 좀 풀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제 외국의 많은 그 44조 원이라는 엄청난 그 투자를, 이것이 얼마나 큰 돈인가 하면 우리나라가 1년에 설비 투자 전체가 한 150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설비 투자액의 3분의 1을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것이, 그만큼 일자리가 국내 창출이 안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만은 미국의 큰 시장이라는 것, 한미 간의 경제 기술 동맹이라는 걸 생각하면 단순히 일자리만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국내에서 일자리를 창출해서 지금 사회에 나오는 청년들의 16% 정도만 정규직을 가지고 있고 30%는 아예 일자리가 없고 나머지도 대부분 아르바이트나 비정규직을 하고 있다는 참담한 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국내 투자 환경을 좀 개선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그런 거 좀 화답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기업들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어려운 점을 최근에 기업규제 3법이라고 그래서 뭐 정부에서는 공정경제 3법이라고 합니다만 저는 기업을 규제하는 3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법 개정안은 이미 시행되고 있고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안은 현재 시행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상법 개정안 중에서 3% 룰이라고 하는 가장 독소조항입니다. 3% 룰은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아무리 지분율이 많은 대주주도 3%밖에 의결권 행사를 못하도록 한 것인데 더구나 소액 주주들은 소액주주 또는 소수주주들은 주식을 취득하자마자 바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들로 하여금 방어할 시간을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종래는 6개월이었습니다. 주식을 취득한 6개월 후에 소수주주권을 행사하도록 했는데 그것을 갖다 시간 아예 바로 취득하자마자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기업들의 주주 행동에 대해서 방어할 시간을 없애버려 기업 경영의 불안을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은 오히려 미국도 6개월이었는데 미국은 최근에 기업 경영 불안이 커진다고 그래서 1년으로 늦추었습니다. 우리는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노동관련법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노동관련법 최근에 개정한 노동관련법 3법에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해고자, 실업자들을 유급 노조원으로 가능하게 하고 가입하게 하고 사업장을 점거 파업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여기서 해고자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기업에서 일단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해고된 사람들이 다시 유급 노조원으로 들어온다고 하면 기업들이 얼마나 피해를 입을 것인지 상상을 할 수 있는 정도지만 더 큰 문제는 실업자의 유급 노조원입니다. 이 실업자라고 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이기 때문에 아마도 대부분 외부 노동운동가들이 타겟으로 선정된 기업의 유급 노조원으로 들어가서 사업장을 점거하고 파업하면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과연 국내에서 사업을 할 기업이 과연 얼마나 있겠는가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나라 그렇지않아도 노동운동이 세계에서 가장 강성 운동이라는 것은 이미 정평이 나 있는 속에서 외부의 노동운동가들이 기업을 특정 타겟으로 예컨대 삼성전자를 타겟으로 해서 유급 노조원으로 들어가서 사업장을 증거하고 파업한다고 하면은 과연 국내에서 기업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조항입니다. 최근에 이와 관련해서 정말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노사관계를 뒤흔드는 중앙노동위원회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원청업체가 합청업체의 노동조합과 단체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그런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건 완전히 노사관계라는 것은 사용자가 고용된 노동자 그 회사의 노동자와의 관계를 결정하는 것이 단체 협약인데 그 회사가 아니고 하청업체의 노동조합과 단체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거는 노사관계 근본을 흔드는
저는 심지어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들, 이런 결정하는 위원들이 노사관계라는 걸 제대로 알고 있는지 저는 궁금할 정도입니다. 이 문제는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이것은 잘못 해석되면은 지금 현재 하도급법이라고 그래서 하도급의 원청업체가 하도급을 주는데 하도급 직원들에 대해서 업무상 지시를 하거나 그러면 직고용해야 한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와 연결돼서 잘못하면 앞으로 엄청난 파장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하도급 업체 직원들 모두 직고용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처음에는 단체 협약을 체결한다고 하지만 그 단체 협약이라는 것을 넘어서 하청업체를 모두 직고용해야 하는 이런 문제까지 번질 수도 있는 엄청난 미각통급 결정을 단순히 이렇게 중앙노동위에서 결정해도 되는 것인지 저는 정말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너무 임금 수준이 높습니다. 최저임금은 미국보다도 높습니다. 미국이 지금 시간당 최저임금이 7.25달러입니다. 한국은 지금 최저임금이 8,500원 정도 내외 수준인데 이것을 문재인 정부의 공약대로 마지막 5년에 10,000원까지 올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10,000원이면 한 9달러 정도 되는 거니까 시간당 9달러 정도 되는 거니까 미국의 7.25달러보다 훨씬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글로벌 경쟁력이 임금 면에서도 우리는 아주 세계 최첨단 국가도 아닙니다. 1인당 소득 65,000달러의 미국이 최저임금이 7.25달러입니다. 1년 소득 3만 달러인 한국이 미국과 같다는 것은 같고 앞으로도 높아진다고 하는 것은 이건 문제가 심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 주 50시간의 탄력 적용 문제도 있습니다. 좀 일이 많거나 성수기에는 좀 이걸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되는데 우리는 탄력 적용 기간이 6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일본도 1년이고 많은 선진국들 3년 정도 기간을 가지고 탄력 적용해서 전체적으로 주 50시간 적용을 하지만은 성수기나 일이 많거나 혹은 업종의 특성을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도 6개월밖에 기간을 주지 않아서 기업 운영에 커다란 성수기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그런 기업의 특성에 신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한 가지 지금 이제 법이 통과돼서 이미 시행을 앞두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중대재해처벌법은 정말 이건 보통 우리가 법을 정할 때 몇 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이것도 유례가 없는 법안이에요. 법률 전문가들 말을 들으면 살인죄에 버금가는 법률이라고 그래요. 중대재해처벌법이 물론 문제가 큽니다. 지금 사업장 안전사고가 자꾸 나는 것도 정말 안타깝습니다만 그러나 원청업체 사업주를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하는 거예요. 서로서 이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전관리라든지 이런 쪽에 더 철저하도록 하게 해야지 원청업체 사업주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을 처하게 되면 앞으로 경제가 계속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많은 원청업체들이 해외에다 하청을 줄 겁니다. 국내 하청업체들이 더 고사가 될 가능성이 큰 법안인데 그 시행을 앞두고 있는 데 있고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이 부분 좀 개선돼야 한다고 얘기해도 그냥 전혀 우의독경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과도한 외국에서는 대부분 다 기업을 사업주를 처벌하면 기업을 처벌하거나 아니면은 벌금형이라든지 이런 건 우리 그냥 사업주에 대해서 형사상 그것도 1년 이상의 징역 이렇게 과도한 부분은 시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국의 법인 세율은 25%를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미국도 지금 21%죠. 이번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대통령 집권하면서 28%까지 올린다라고 했지만은 그것을 안 올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미국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고려해서 올리지 않겠습니다. 미국은 지금 현재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는 연간 600개에서 800개 기업이 외국에 나간 기업들이 미국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낮은 법인세율, 그야말로 규제 프리 이런 기업 환경 때문에 연간 600개에서 800개 기업들이 미국으로 돌아오고 있으면서 일자리를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코로나 이전의 미국은 거의 123개월이라는 긴 기간 동안 미국의 최저 호황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로 많이 주저앉고 그 결과 정권이 교체까지 되었습니다만은 지금도 여전히 그래서 이제 법인세를 올리려고 하다가 바이든도 그런 미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21%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하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우리 전 세계적으로 높은 법인세 25% 너무 과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리쇼어링, 해외에 나간 기업들이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연간 한 6, 7개 정도 돌아왔는데 그나마 그중에 절반도 다시 구애하고 있다. 그런 보도도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고 지금 중국이 너무 한국 기업들에 대해서 많은 차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면 이런 기업들이 베트남이나 다른 데를 가지 않고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 수도권 규제도 너무 또 최근에 한 가지 국회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 것 중에 집단소송제입니다. 이 집단소송제는 소비자가 어느 피해를 하는 누가 입어서 승소하면 전 소비자에게 적용되는 거죠. 메가톤급 기업의 파장을 가져올 수 있는 법안인데 이 집단소송제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굉장히 필요합니다만 과도하면 어떤 일이 이렇게 발생하는가. 최근에 일본에 백신 산업이 왜 이렇게 일본이 백신이 개발이 안 됐느냐. 바로 집단소송제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일본의 제약 기술, 원천 기술이 세계적인 수준인데 왜 백신 산업이 고사했나. 과거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했었는데 그 집단소송제가 로 인해서 백신 업체들이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되어서 결국 백신을 생산한 제약회사들이 모두 몰락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단소송은 어느 한 사람의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 판결이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피해 보상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기업이 그냥 망하는 거죠. 일본이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일본이 백신이 없어서 백신난을 가져왔다. 이런 분석, 이런 교훈을 새겨야 될 것입니다. 수도권의 공정한 지치 못 따라가는 수도권 종량제 같은 규제도 너무 과도합니다. 지금 기업들은 물론 여러 가지 지방에 분산돼서 공장을 짓고 하면 좋지만 물류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각할 때 수도권에 공장을 짓고자 하는데 이것이 중량제 때문에 수도권 지치를 못하는 그런 한계도 있습니다. 결국 수도권에 못 지면 그냥 다른 나라로 가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기업들도 많게 되죠. 게다가 지금 최근에 수도권에 이제 중량제를 뚫고 지금 짓고 있는 반도체 기업들, 이 반도체 기업들이 우리나라 반도체 공장 짓는데 7년씩 걸린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이나 중국이나 경쟁국들은 2년밖에 걸리지 않는데 왜 7년 걸리느냐? 그 나머지 거의 5년 정도가 지역 주민들의 보상 문제. 우리나라 대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그냥 막 온갖 걸 다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평택의 삼성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송전선을 땅 위로 하면 안 된다고 해서 땅 밑으로 하는데 몇천억이 들어가고요. 몇백억인가 하여튼 들어가고. 그런데도 또 그 옆에 평택까지 안성시에서는 우리 옆을 지나가니까 중소기업 공단을 건설해달라는 얘기도 하고. 심지어는 최근에는 지하 40몇 미터로 건설되어 있는 가스관도 위험하다. 보상해달라는 얘기도 하고. 이런 걸 해결하는데 5년씩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정부와 지방정부는 손을 놓고 기업에다 맡겨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해서 7년씩 걸려서 우리가 반도체 경쟁력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관해서 지역 주민들과 기업 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부나 지방정부가 나서서 중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기업의 경쟁력의 비용 요인 중에 하나가 전기요금이 있습니다. 지금 흔히들 우리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게 하나 있는데 과거에는 산업용 전기요금 좀 싸게 하고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발전시키기 위해서 가정용 전기요금 좀 비싸게 해서 가정에서 오히려 불평이 많았습니다. 지금 거꾸로 가정용 전기요금 싸게 하는 대신 산업용 전기요금도 비쌉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많은 기업들이 자가발전소를 운영하기도 해요.
임금도 높고 토지 가격도 높고 규제도 많고 전기요금까지 비싸면은 기업 경쟁력이 어떻게 유지가 될지, 게다가 강성 노조까지, 높은 법인세, 상속세는 이번엔 또 말할 것도 없죠. 고이근희 여장의 상속세를 보면 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65%의 상속세. 가압 유지가, 가압 상속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이 해결돼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런 그런데 전기요금도 무리한 탈원전 때문에 전기요금이 단가가 지금 현재 신재생 에너지 단가는 원전 단가의 약 3배 정도 높습니다. 원전은 킬로와트당 한 60원 정도지만 신재생 에너지는 킬로와트당 240원 정도 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들 분석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뭐 기업 경쟁력이 계속 악화되는 거죠. 게다가 최근에 탄소 중립이라고 그래서 넷제로라고 그래서 205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한다 하는 것을 목표로 좀 더 또 문 대통령이 얼마 전에 좀 더 앞당기겠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무리한 탈원전, 넷제로, 탄소 중립으로 그건 결국 기업의 부담입니다. 중국은 공식적으로 2060년까지 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이런 친환경, 탈탄소 뭐 이런 바람을 타고 ESG라고 하는 환경, 그다음에 이제 ESG라고 하는 환경과 그다음에 지배구조 뭐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이런 정책이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너무 과도한 열풍은, 왜냐하면 이것이 과도한 열풍은 기업 경쟁력을 저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ESG를 달성하는 우수 기업에 대해서 금융까지 지원되도록 그렇게 그야말로 정책의 방향이 선회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엄청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ESG가 가야 할 바람직한 길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너무 과도한 열풍은 기업 경쟁력을 훼손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적정한 그런 균형 잡힌 ESG 정책이 바람직하다 생각을 하고, 최근에 또 한 가지 문제가 이 교육제도 문제인데요. 기업이 인재를 구하지 못해서 난립니다. 지금. 특히 그 IT 부분에서 개발자들을 못 구해서 외국의 개발자, 국내에서 우투를 주고도 모셔와도 사람이 없어서 외국 개발자까지 초빙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공지능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블록체인이라든지 빅데이터 같은 4차 산업의 핵심 산업에 인재가 없어서 난리인데, 이건 뭐 명백하게 수월성 교육을 외면한 40년 교육 평준화 결과에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입니다. 수학도 하지 않고도 인류 기공대학에 갈 수 있는 그런 대학생들이 졸업하고 수학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인공지능이나 블록체인이나 그런 빅데이터나 이런 분석에 종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몇 년 전 국내 굴지에 회사 CEO와 대담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인류 이공대를 나온 사람들도 첨단 산업화에 발령을 낼 수 있는 입장이 안 된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법령 파트에 발령을 했다. 한 4, 5년 지나면 법령 파트는 이미 이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젊은 사람들을 이제 영어 파트로 낼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첨단 파트를 외국에서 공부하거나 외국인을 초빙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우리 인재 교육제도가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제대로 이끌 수 있는 인재를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정말 엄청난 여러 가지 그야말로 겹겹이 쌓여있는 이런 기업 투자 환경을 개선해서 이제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기업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는 걸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미국이 이번에 대만과 반도체 동맹을 맺고 심지어는 대만을 국제기구에 복귀시키려고 하는 가족 공급도 대만의 TSMC라고 하는
반도체 회사 때문입니다. 대만은 TSMC란 반도체를 기반으로 해서 대만이 국제사회 복귀까지 지금 시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기업이 곧 국가 경쟁력이다. 이번에도 만약에 한국에서 반도체나 배터리나 전기차 같은 그런 기술이 첨단 기술을 가진 기업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한미 간의 경제기술 동맹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생각해 보면 기업이 곧 국가 경쟁력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좀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여러 가지 그런 우리가 많은 정책을 실험도 해왔지만 대부분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얻은 교훈. 이제 우리가 국내 기업들에 대해서 그동안에 해온 앞서 제가 말씀드린 뭐 주요한 상황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엄청난 반기업 정책, 진노조 정책을 이제는 좀 시정해서 한국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었어. 우리 청년들도 양질의 일자리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분노와 좌절에 절망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기업들을 만드는 그런 정부의 화답이 필요한 때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아침 간단히 심층 분석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